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K-팝 스타의 꿈을 안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온 한 소녀의 이야기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결국 데뷔는 하지 못했습니다. 꿈이 무너진 그녀는 고향 태국으로 돌아갔지만 1년 후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패한 꿈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떠났던 한국에 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리사 나타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16년 겨울 인천공항에 한 명의 태국 소녀가 내렸습니다. 리사 나타폰, 당시 17살이었던 그녀의 가방 안에는 한국어 회화책과 K-팝 앨범들이 가득했습니다. 방콕에서 자란 리사는 어려서부터 한국 아이돌에 푹 빠져 있었죠. 소녀시대, 원더걸스를 보며 자란 그녀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딸아, 한국 가서 뭐 할 거니? 여기서 대학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리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연습생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리사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연습실에 들어선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서 음악이 흘러나오자 리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첫 연습은 혹독했습니다. 한국 연습생들은 이미 완벽한 동작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리사는 기본 스텝조차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죠. 트레이너 선생님은 엄격했습니다. 리사 씨,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그날 밤 리사는 기숙사에서 혼자 새벽 3시까지 연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만만치 않았어요. 태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 구조의 리사는 매일 사전을 끼고 살았습니다. 다른 연습생들과 대화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죠. 마음속에는 할 말이 많은데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하고 K-팝 가사를 외우며 억양을 익혔어요.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습생 친구들과도 친해졌고 한국어 실력도 늘었죠. 무엇보다 춤과 노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도 리사는 정말 열심히 하네요 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리사는 확신했습니다. 몇 년 후면 분명히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2017년, 2018년, 2019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데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이제 20대 초반이 되었고 한국어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연습실에서 보내는 하루는 언제나 빡빡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연습에 리사는 지쳐갔어요. 특히 다이어트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어야 하는 날들이 많았고 생리통이 심해도 연습을 쉴 수는 없었죠. 친구들과 치킨을 먹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가족이 그리워도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같은 기숙사에 살던 연습생들이 하나둘씩 데뷔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리사도 언젠간 자신의 차례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윤서라는 한국 친구와 특히 친했는데 둘이서 밤늦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리사야, 우리 꼭 함께 무대에 서자. 윤서의 말에 리사는 늘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0년에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습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고 기획사 사정도 어려워졌어요. 많은 연습생들이 계약을 해지당했고 리사도 불안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서마저 다른 기획사로 이적하게 됐죠.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헤어지자 리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022년에도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리사는 이미 24살이 됐고 새로 들어오는 연습생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갔죠. 부모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자주 전화를 하셨어요. 리사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니?
마침내 2024년 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획사에서 리사의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이죠. 리사 씨는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회사 방침상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매니저의 말에 리사는 멍해졌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연습실 정리를 하면서 리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실패했지만 이 8년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웠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2024년 3월 리사는 8년 만에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공항에서 태국어를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모국어인데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8년 동안 한국어에 더 익숙해져 있었던 탓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방콕의 무더운 날씨, 복잡한 교통, 그리고 태국 음식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어머니가 해준 똠양꿍을 먹으면서도 한국의 김치찌개가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8년 동안의 한국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다행히 대학 동기였던 친구 민이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리사에게 일자리를 제안해줬습니다. 리사, 너 한국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한류 콘텐츠 쪽 일해볼래? 요즘 태국에서 K-팝이 정말 인기 많거든. 민의 제안은 리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어요. 회사 첫 출근 날 리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태국 회사의 문화는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회의 시간은 정확하지 않았고 업무 처리 방식도 비효율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리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리사는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에게 빠이 인사를 깜빡한 것이죠. 태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반드시 빠이로 인사를 해야 하는 예의가 있거든요. 리사,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태국 예의도 잊었네. 상사의 핀잔에 리사는 당황했어요. 한국식 인사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태국 예의를 깜빡했던 거죠.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을 보며 웃다가도 문득 서울의 야경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홍대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치킨과 맥주 생각이 자주 났어요. 연습생 시절 힘들었던 기억들은 사라지고 좋았던 추억만 떠오르는 게 신기했습니다. 밤마다 한국에 있는 연습생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윤서는 이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사야, 태국 생활은 어때? 적응됐어? 친구들의 안부 인사해. 리사는 늘 잘 지내고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컸어요. 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리사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한류 콘텐츠 마케팅이었는데 한국 문화를 태국 시장에 맞게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국 동료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는 생각보다 피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동료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해도 되는데라고 말했어요. 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한국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효율성을 추구하고 정확한 시간 약속을 지키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한국식 업무 방식이 몸에 밴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게 됐는데 리사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국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리사, 너 한국어 정말 잘하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말에 리사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리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심지어 꿈꾸는 방식까지 한국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국의 한류 콘텐츠 제작사에서 프리랜서 통역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한 거예요.
한국 거주 경험 5년 이상 한국어 능통자 우대라는 조건을 보는 순간 리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밤새 고민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이번에는 연습생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가는 건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리웠고 한국에서의 삶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리사는 용기를 내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8년간의 연습생 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필했어요. 며칠 후 놀랍게도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리사의 완벽한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리사 씨, 정말 한국 사람 같네요. 이런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 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리사야, 이제 좀 정착하자. 여기서 일도 잘하고 있잖니. 하지만 리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저에게 그냥 외국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2024년 11월 리사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귀환이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익숙한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려왔고 리사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한강, 고층 빌딩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의 모습. 모든 것이 리사에게는 반가웠어요. 태국에서 1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풍경들이었거든요. 숙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정했습니다. 예전 연습생 기숙사와는 가까운 곳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리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연습생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의 한국 생활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서였던 거예요. 리사야? 진짜 리사 맞아? 윤서도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윤서야,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리사의 말에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연습생 그만둔 후에 여기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 그런데 리사, 너는 태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왔어? 두 사람은 카페가 한가한 시간에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서는 리사보다 1년 먼저 연습생을 그만뒀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우울했어. 8년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배우고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어. 윤서의 밝은 모습에 리사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리사는 어때? 태국에서 잘 지냈어? 윤서의 질문에 리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 내가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태국이 고향인데도 한국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럴만해. 우리가 가장 예민한 시기에 한국에서 보냈잖아.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윤서는 리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사는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리사야, 우리 둘 다 연습생으로는 실패했지만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잖아.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윤서의 말에 리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리사가 맡은 업무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할 때 필요한 번역과 통역이었어요. 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번역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8년간 한국에서 쌓은 문화적 이해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인기 드라마의 태국 수출이었어요. 단순히 언어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적 맥락을 태국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90도로 인사하는 것은 한국의 깊은 사과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면 태국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죠.
회사 동료들도 리사의 능력을 인정해줬습니다. 리사 씨,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문화 이해도도 높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동료들의 칭찬에 리사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8년의 연습생 시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거리, 몇 분 만에 도착하는 배달 음식,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 태국에서 1년 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모두 해결됐어요. 특히 24시간 편의점과 빠른 인터넷 속도는 리사에게 큰 만족을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장 지향적인 문화도 리사에게는 큰 자극이 됐어요. 회사 동료들은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영상 편집과 콘텐츠 기획을 추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라고 윤서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태국에서는 항상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고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리사는 이게 내가 속한 곳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리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콘텐츠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리사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사 씨가 기획한 콘텐츠는 정말 현지화가 잘 되어 있어요. 태국 시청자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저녁에 윤서와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리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윤서야, 우리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데뷔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해. 윤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습니다. 그러게, 연습생 때는 무대에 서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작은 무대 같아. 리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K-드라마 프로젝트가 태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리사가 번역하고 현지화한 드라마가 태국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태국 언론에서 이 성공 사례를 다루면서 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태국 진출 성공 뒤에는 8년간 한국에서 생활한 태국 출신 리사. 나타폰의 완벽한 현지화 작업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태국의 주요 언론사에서 리사와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갑자기 리사는 한류 전문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태국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리사의 소셜미디어에는 대박 리사가 신문에 나왔어. 리사 덕분에 한국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었구나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학 동기였던 미는 리사야. 너 때문에 나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나도 K-푸드 콘텐츠 만들고 싶어. 라고 연락해왔어요. 이 성공으로 인해 리사에게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동남아시아 사업 개발팀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이죠. 리사 씨의 경험과 능력이면 우리 회사의 글로벌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임원진들은 리사의 독특한 이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예전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습니다. 리사를 담당했던 트레이너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리사야, 신문 기사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무대에는 서지 못했지만 더 큰 무대에서 빛나고 있구나. 선생님의 말에 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8년 전 연습생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감사한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윤서도 리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리사야, 이제 정말 내가 찾던 길을 찾은 것 같아. 연습생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 두 사람은 그날 밤 홍대에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예전 연습생 기숙사 앞을 지나면서 리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지옥 같았는데 지금 보니 소중한 추억이야.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K-팝 아티스트의 동남아시아 투어 기획이었어요. 리사는 자신이 경험했던 연습생 시절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들과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리사 매니저님은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주세요 라고 아티스트들이 말할 때마다 리사는 과거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2025년 여름 리사는 한국 생활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윤서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맛집을 찾아다니고 평일에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찾았다는 자부심이 컸어요. 회사에서는 리사를 동남아시아 사업의 핵심 인재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리사가 기획한 콘텐츠들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나라 진출 시에도 리사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리사 씨 같은 글로벌 인재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대표이사가 말씀하실 때 리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국 가족들도 이제는 리사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도 리사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딸아, 네가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뻐. 내 선택이 옳았구나.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리사는 뭉클했어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동남아시아 출신 청년들이 리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났거든요. 선배님, 저도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리사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꿈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아이돌이 되려고 했지만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에요. 리사의 조언에 후배들은 큰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 리사는 한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은 외국인들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8년 동안 아이돌을 꿈꿨지만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경험들이 저를 지금의 리사로 만들어줬어요. 한국어도 배웠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됐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PD가 물었습니다. 리사 씨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리사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아니, 어쩌면 진짜 고향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이니까요. 꿈은 실패했지만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방송이 나간 후 리사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힘들어하는 외국인들, 꿈을 포기하려는 연습생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리사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리사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한국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윤서와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우리 정말 많이 왔다고 이야기할 때면 과거의 힘든 시간들마저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꿈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한국에서 찾은 행복은 그 어떤 꿈보다도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별 다큐멘터리 대만 청년들이 한국에 살고 싶다고 고백한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 대만,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진 불안한 현실이 있습니다. 중국의 끊임없는 위협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대만의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대만 젊은이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방산, 조선, 반도체 산업과 한류 문화까지 대만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충격적인 한국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만 공영방송 CTS의 린 샤오팅 PD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한 특별 다큐멘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천을 떠나 대만 타이베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린 샤오팅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만 CTS 공영방송 국제부 소속 PD인 린 샤오팅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지난주 편집국 회의에서 국장이 던진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대단하던데 한국 특집 한번 기획해보는 게 어떻겠나? 당시 린 샤오팅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국뽕 방송이냐고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통계 자료들은 린 샤오팅의 생각을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의 이름을 올린 한국, 반도체와 조선.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차갑게 숫자로 나열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부상한 거지? 린 샤오팅은 궁금했습니다. 여기 대만은 어떤가요? 중국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산업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린 샤오팅은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한국 취재를 가보겠습니다. 린 샤오팅의 제안에 국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보자고요. 진짜 대만 청년들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린 샤오팅의 눈은 바빠졌습니다. 스마트 입국 시스템, 직관적인 안내 표지판, 깔끔하게 정리된 공항시설. 모든 것이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듯 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린 샤오팅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죠.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네. 대만도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첫인상부터 다르다니 의외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린 샤오팅은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취재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 과연 한국은 정말 대만 청년들이 동경할 만한 나라일까요? 린 샤오팅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린 샤오팅은 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대만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유학생 카페에 모인 5명의 학생들은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대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에 유학 온 인재들이었죠. 린 샤오팅은 준비해온 질문지를 펼쳤습니다.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나요? 미국이나 유럽도 있잖아요. 첫 번째 학생 왕웨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미국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국이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여긴 안정적이에요. 중국 눈치 안 봐도 되고 국방력도 든든하고 기회가 많아요. 두 번째 학생 리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갖춘 나라예요. 우리 대만은 어떤가요? 중국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린 샤오팅은 놀랐습니다. 단순히 한류나 케이팝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을 거라 예상했는데 이 학생들의 시각은 훨씬 깊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죠. 대만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나요? 5 학생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천지안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취업하고 싶어요. 대만은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린 샤오팅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대만 청년들이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미래를 찾으려 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기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국가의 존립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서울에 있는 대만 교민회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국으로 이주해 온 대만인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죠. 교민회장 순타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취업비자,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어요. 특히 IT, 반도체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대만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거든요. 린 샤오팅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산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회의 땅 한국의 산업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이튿날 린 샤오팅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을 만났죠.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생산 공정과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TSMC와 우리는 경쟁 관계이면서도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메모리부터 비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아우르고 있죠. 린 샤오팅은 물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죠. 몇 년 전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소재 자립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린 샤오팅의 머릿속에 대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대만 역시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여전히 많은 핵심 소재와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의존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남 거제도로 이동해 대우조선해양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들을 보며 린 샤오팅은 감탄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박 이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민간 선박뿐 아니라 군함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있습니다. 린 샤오팅은 놀랐습니다. 군함도 자체 기술로 만든다고요? 그럼요. 이지스 구축함부터 잠수함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항공모함 사업도 추진 중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설계하고 건조한 함정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린 샤오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만은 어떤가요? 대만의 해군 함정 대부분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거나 외국의 설계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형태였습니다. 자체 설계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린 샤오팅은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 타이핑되는 글자들이 마치 린 샤오팅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자립을 이뤘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린 샤오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다양한 무기체계의 모형과 영상이 눈에 들어왔죠. 안내를 맡은 이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우리 기술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죠. 린 샤오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는 거의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핵심 전력의 상당 부분을 우리 기술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죠. 린 샤오팅은 대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의 위협 속에서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거의 모든 첨단 무기 체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 능력은 제한적이었죠. 자주 국방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국방기술 개발은 꾸준히 지원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했습니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린 샤오팅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만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없었죠. 부품 생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린 샤오팅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출발선은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녁 식사 후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아 린 샤오팅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업 현장과 기술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주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죠. 린 샤오팅은 메모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자주적 발전의 힘. 이틀간의 산업 현장 취재를 마친 린 샤오팅은 이제 한국의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서울 강남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방문이었죠. 글로벌 K-팝 그룹을 제작한 이 회사의 연습생 시스템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린 샤오팅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죠. 그리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국적 콘텐츠를 세계화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만 드라마가 주로 중화권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한국 콘텐츠는 세계 각국에서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이 가능했나요? 린 샤오팅의 질문에 제작사 대표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하되 보편적 감성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했죠. 저녁에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BTS의 특별 공연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로 가득 찬 공연장을 보며 린 샤오팅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대만 출신 고등학생 그룹을 만나 인터뷰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대만은 위기인데 한국은 미래 같아요. 우리 나이 또래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17세 소녀의 말에 린 샤오팅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국에 대한 희망보다 다른 나라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린 샤오팅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메라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린 샤오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 자랑이 아니에요. 대만의 현재를 마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방에 돌아온 린 샤오팅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한 취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대만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린 샤오팅은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힌트를 발견해야 한다. 타이베이로 돌아온 린 샤오팅은 곧바로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로 얻은 영상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1시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밤낮 없이 작업한 결과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사회에서 보여준 반응은 린 샤오팅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방송국 고위 간부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다큐멘터리를 지켜보았고 상영이 끝난 후 즉각적인 비판이 쏟아졌죠. 이건 마치 한국 광고 같은데요? 편성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한국을 미화한 것 아닌가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PD가 말을 보탰습니다. 린 샤오팅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대만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전할 부분을 찾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결국 방송은 승인되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본 대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변경하고 대만의 장점도 함께 부각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것이었죠. 린 샤오팅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핵심 메시지는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방송 전날 린 샤오팅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편집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젊은 인턴 리우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멋진 다큐멘터리예요. 저도 한국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걸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린 샤오팅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방송국 간부들은 별로였는데? 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싶어 해요. 중국의 위협,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린 샤오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성세대는 불편해할지 몰라도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었습니다. 내일 방송 후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린 샤오팅이 말했습니다. 리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명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예요. 대만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대만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한국 특집을 다룬 린 샤오팅의 다큐멘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가 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한국처럼 국방도 기술도 독립해야 한다. 다른 사용자의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타이베이 대학교 학생회는 즉시 한국의 발전 모델과 대만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만 최대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는 한국 취업, 한국 유학, 한국 방산 기술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연장자 세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한국을 미화했다. 대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상적 비교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방송 다음 날 아침 린 샤오팅은 국장에게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국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제 방송 때문에 정부에서 연락이 왔네. 왜 사전 조율 없이 이런 민감한 내용을 방송했냐고. 린 샤오팅은 당황했습니다. 민감하다니요? 단지 한국의 발전 사례를 소개한 것뿐인데요. 국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중국 대사관에서도 항해 전화가 왔다네. 대만 청년들에게 독립적 사고를 심어준다는 이유로. 린 샤오팅은 놀랐습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국장님, 제가 의도한 건 선동이 아닙니다. 대만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거였어요.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당분간 후속 방송은 자제하는 게 좋겠어. 상황이 너무 뜨겁거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린 샤오팅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죠.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가 한국을 모델로 삼는 이유는 이런 주제로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대만 정부 디지털부 장관이 직접 방송국에 찾아온 것이었죠. 장관은 린 샤오팅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도 한국형 디지털 정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린 PD님의 방송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네요.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변화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린 샤오팅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죠. 저녁 린 샤오팅은 사무실로 돌아와 쏟아지는 반응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반응의 핵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린 샤오팅은 이제 이 질문에 답하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린 샤오팅의 다큐멘터리는 대만 사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연일 토론회가 열렸고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죠. 특히 국방 자립과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린 샤오팅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후속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미래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과 대만만의 고유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이었죠.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대만 유학생 왕웨이였습니다. PD님, 다큐멘터리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이거 보고 한국에 있는 대만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어요. 다들 대만으로 돌아가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린 샤오팅은 놀랐습니다.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넌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했잖아. 왕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발전한 건 그곳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대만이 변하려면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린 샤오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다큐멘터리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보여주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며칠 후 대만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CEO가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위탁 생산을 넘어
핵심 소재와 장비의 자립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대만의 미래는 완전한 기술 독립에 있습니다. 이 발표는 대만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가 린 샤오팅의 다큐멘터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죠. 한 달 후, 린 샤오팅의 사무실에는 젊은 인턴들이 모여 후속 다큐멘터리를 위한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열정적인 리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준비한 한국 관련 후속 기획서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그것을 극복한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린 샤오팅은 미소를 지으며 기획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미래 그 자체다. 이제 대만도 우리 힘으로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우리만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린 샤오팅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부러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워 대만만의 길을 찾자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는 젊은 세대의 가슴 속에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린 샤오팅은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작은 다큐멘터리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대만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린 샤오팅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